지난 시간 태평양 전쟁의 최후의 격전지 오키나와 전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정말 다들 어디로 간 걸까요? 극심한 저항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일본군. 하지만 일본군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물론 소소한 반격은 있었습니다만 미군은 그다지 큰 피해를 입지 않고 북쪽 지역까지도 점령을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죠. 그 본격적인 시작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자, 오늘도 이 이야기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영환 소장님, 태상호 기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말씀하신 것과 같이 무사히 상륙한 미국이 이거 만우절 거짓말 아닙니까? 할 정도로 진격을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그 진격하는 미군 앞에 일본군이 나타나는데요. 박사님께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해주셨듯이 오키나와 이 일본군들은 남부 쪽에 많이들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네, 해병대가 이거 거짓말 아니냐 할 때 육군은 벌써 전투에 돌입합니다. 이 오키나와가 남섬에 동서로 가르는 담장처럼 생긴 두 개의 능선이 있다고 그랬는데 첫 번째가 가카즈 능선이란데요. 여기가 일본군이 설정한 제일 방어선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야말로 몸으로 뚫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결국 육군이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르고 있으니까 북쪽에 있던 해병대에게 합류하라는 명령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4월 9일부터 15일 사이에 해병대가 조금씩 이제 육군 전선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때 육군 3개 사단이 24군단이었고 해병이 3상륙군단이에요.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동시에 밀자. 피할 곳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서로 때리고 동시에 민다. 그래서 함포, 포병, 공군을 모두 동원한 어마어마한 포격. 이게 폭이 지금 20km도 안 되는데요. 그렇죠. 여기를 3개 사단이 그냥 민다. 이런 어마무시한 작전을 씁니다. 이건 군인들의 파도죠. 네, 근데 이때 얼마나 대단했냐면 30m당 야포 한 문이 배정이 됐대요. 와. 그러니까 하루 종일 포 하나가 30m에다 때리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어마어마한 포격을 며칠 동안 퍼붓고 3개 사단이 동시에 진격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곳에는 셔먼 전차부대까지 투입합니다. 이게 진짜 진지구축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쏟아붓는데도 일본군은 버티면서 방어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섬 남부에서 전투는 어떻게 보면 서로에게 익숙한 자들의 전투였습니다. 그래서 미군이 어떻게 공격을 할지 일본군은 뻔히 알고 있었고요. 일본군이 어떻게 방어할지도 미군은 뻔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잘하는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또 한 가지가 사실은 무시무시하다, 끔찍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거잖아요. 미군은 점령해서 우리가 여길 공군기지 삼고 본토를 공격하자라는 마인드가 있었지만 지금의 일본군 병사들은 모르겠지만 지휘관들의 마인드는 미군의 병력을 깎아내면 얘네들이 지칠 거야. 그러면 우리 본토에서 방어하는 우리 천황폐하를 이 일본 대본영을 우리가 협상하는 데 유리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 섬 동편에 일본 고속도로를 따라서 남하하던 미 제96 보병사단은 선인장 능선에서 혈전을 벌이게 되고요. 미 7사단은 섬 서쪽에서 남하를 하면서 피나클 고지에서 또 일본군의 강력한 저항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미군은 4월 8일 이 방어 진지를 가까스로 돌파를 하고 점령을 했지만 무려 1,500여 명의 전상자가 발생을 하게 돼요. 방어하던 일본군에는 4,500여 명의 전상자와 소수의 포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오키나와 전투의 서막일 뿐이었어요. 방어만 하던 일본이 또 자신들의 특기를 벌이잖아요. 그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뭡니까? 반자이. 그렇죠. 그래서 4월 12일 야암을 틈타서 준비 포격과 함께 미군의 전 전선에 걸쳐서 야간 공격이 시작이 돼요. 처음에는 미군이 굉장히 당황했어요. 왜냐? 방어만 계속하던 일본군이 갑자기 호안에서 나와서 공격을 했기 때문이고 또 그날이 시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안개가 껴 있어서. 그래서 당황하던 미군이 함포 지원을 받아서 조명탄과 포탄으로 일본군의 공격을 물리치게 됩니다. 이 공격으로 1,600여 명의 일본군이 전사를 하게 되고요. 포로는
6명 정도인가 잡혔습니다. 뭐 그냥 쓸려 나간 거네요. 그러니까 1,600여 명이 전사할 정도의 전투라면 포로가 더 생겨야 되는데 그렇죠. 이들은 항복할 마음이 없다는 걸 여기서 증거적으로 보여줬다고 보면 되고요. 4월 30일 77사단이 마에다 고지에 대한 재공격을 시작을 하자 일본군이 1000여 발의 각종 포탄으로 그들을 환영합니다. 중앙의 77사단이 조금 성과를 냈는데 좌우익이 올라줘야 되죠. 그럴 땐. 근데 해병 1사단과 7사단이 그다지 성과가 없었어요. 예, 미군은 전투를 통해서 동굴 전투에 맞는 전술을 만들어냈는데요. 참전한 일부 미군들의 뭐 수기나 아니면은 인터뷰를 들으면 마치 중세에 공성전을 하는 느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굴이나 자연진지, 잘 위장된 자연진지를 파괴하는 최고의 방법 중에 하나는 먼저 면적을 정해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파괴해야 되는 진지가 있는 곳에 면적을 정해놓고 포병을 동원해서 대규모 포격을 합니다. 그래서 아예 다져놓는 거죠. 그 뒤에 포병과 전차, 화염방사기, 포탄을 조합해서 하나하나 동굴 진지를 수색해서 무력화해야 되는 겁니다. 5월 초까지 아주 느리지만 미군도 조금씩 일본군의 방어선을 갉아내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좀 느리긴 해도 일본군의 방어선이 점점점 갉아먹혀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미군도 미군이지만 일본군의 손실도 점점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쯤 되니까 지난 시간에 박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일본군의 그 지휘부가 좀 생각이 나거든요. 극과 극을 달리고 있는 지금 이 상황에서 갈등이 일어났을 것 같거든요. 가카지에 있던 병력을 마에다로 뺐는데 이때도 미군은 얘들이 후퇴했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일본군답지 않다. 그래서 아주 희생도 없이 빠집니다. 그러자 이제 조 이사무가 이때 때가 됐다. 뒤에 있던 싱싱한 병력으로 공격을 해서 이제 하나쯤 이렇게 없애자라고 이제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우시지만은 당연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네. 우리의 본문은 소모전이다라고 나가는데 갑자기 모든 사단장, 여단장이 이사무 편을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한 그대로예요. 이거 하니까 될 것 같은데 이제 공격으로 적을 일거에 섬멸합시다. 반자이병. 네. 어떻게 보면 다행인 일인데요. 자, 그럼 반격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 처음에는 반대하던 우시지마가 설득을 당해서 그러면 해볼 만하다라고 공격을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군이 목표를 세우는데 목표가 조금 황당해요. 미 24군을 무력화하고 미 해군에 협공을 가해서 미 해군도 무력화하자. 그러니까 어떤 하나도 불가능한, 거의 가능하지 않은 목표를 세우죠. 일단 목표 자체가 불가능한 거였어요. 누구나 뭐 그럴듯한 계획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공격에 어떤 것까지 포함되냐면 역상륙 작전과 함께 미 함대에 대한 가미가제 공격을 개시하고 그 사이에 보병들이 총 공세를 한다. 야, 오기나 앞바다에 떠 있는 함대도 공격하겠다고요? 그동안 한이 많았나 봐. 그래서 그러니까 그동안 참았던 거 한꺼번에 다 나오는 거예요, 지금. 맞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포탄에 맞고 함포 사격을 받으니까 이걸 어떻게 없애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들 나름대로는 육군과 해군 그리고 항공 세력을 잘 규합해서 복합적인 공격을 개시를 합니다. 네. 어느 정도 효과는 있었어요. 5월 3일과 4일 사이에 7척의 미군 해군 함정이 침몰하거나 손상을 입었습니다. 5월 4일 일본군의 반격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동서해안으로 미군 후방을 교란할 목적으로 상륙작전이 실시가 돼요. 전면으로는 전차까지 동원해서 돌격을 합니다. 결국 이 공격이 오키나와 전역에서 완전히 그 분기점을 형성해 버립니다. 일개 사단 주력이긴 했지만 얘들이 거의 상당한 미군을 소모시키고 있었는데 이 3일 정도의 공세로 돼서 상륙부대는 거의 전멸했고 주의를 끌고 일본군이 포격을 때리고 돌격하자 그랬는데 미군 포격이 훨씬 센 거예요. 그러니까 포격 때리고 돌격하려고 그랬더니 기다리고 있던 미국이 5배 이상의 포격으로 쓸어버립니다. 결국 순식간에 병력 15%를 손실하게 되고 지금껏 맹활약을 하던 포병이 반으로 감소해버렸어요. 최종 마에다 능선의 끝이 슈리예요. 그 슈리성이라는 데인데 이 슈리성이 그렇게 카리스마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먼 데서 보면은 탁 무슨 드라큘라 성처럼 이렇게 딱 뭐가 언덕 위에 탁 올라와 있어요. 네. 네. 그리고 굉장히 돌담처럼 그게 탄탄한 벽이라서
예, 이게 와 벽이 뚫릴까 뭐 이런 느낌도 좀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병사들이 보면서 저기 가면 죽겠구나. 또 매일 밤 쳐다보면서 저기를 언제 가냐 그랬는데 정말 6탄으로 조금씩 가서 5월 21일에 슈리를 포위했고 그리고 여기 강이 하나 흘러요. 아지아 강이라고. 그래서 강을 서쪽 끝에서 강을 건너서 강 양쪽에서 공격해 가는 거죠. 그리고 이 중간에 이제 또 슈가로프 고지, 하프문 고지라고 있었는데 이 고지를 또 나눠서 점령하고 그러니까 악정 고투 끝에 이제 슈리로 가는데 아까 핵소고지 얘기도 하셨지만 모든 오키나와 전투의 최대의 혈전장이었습니다. 사실 대규모 전투는 어느 정도 끝나고 이제는 그냥 정말 악귀들이 달라붙는 그런 느낌의 전투가 이어지는 느낌이네요. 그렇죠. 뭐 대규모 전투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 전선에 걸쳐서 일본군 방어선이 워낙에 촘촘하니까 뭐 한 1m, 2m 가면서도 계속 전투를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육군도 처절한 전투를 계속 벌이면서 슈리 쪽으로 접근을 합니다. 요나바루 고지라고 161 고지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또 혈전을 벌이고 겨우겨우 고지를 점령을 하게 돼요. 예, 그래서 미군이 계속 이렇게 치열한 전투를 벌이면서 슈리성을 압박을 하는데요. 드디어 5월 26일 우시지마는 슈리를 포기하고 남부 최후의 방어선으로 후퇴할 것을 결정을 합니다. 미군들도 슈리성을 일본군이 이렇게 비울 거다라는 생각조차 못했대요. 그런데 일본군은 슈리성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으니 방어선을 이제 맨 마지막으로 옮겨서 거기에서 승부를 보자라고 한 거죠. 자, 오키나와 전투 최후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남부 전선에서도 미군이 일본의 방어선 돌파하는 상황 결국은 이렇게 될 거라고 다들 알고 있었죠. 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그 마분이라는 곳은 마을 근처에 있는 곳인데 이제 해안 절벽이고 남쪽이 거기 동굴에 들어가 있으면서 그냥 하나씩 소탕되는 거죠. 이제는 조직적인 저항이 아니라 하나씩 소탕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두 번의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6월 18일에 버크너 중장이 전방 시찰 중에 폭격에 맞아서 사망하게 됩니다. 아마 전선에서 죽은 최고의 장군 중에 한 명일 거예요. 2차 세계대전 중에 전사한 미군 최고위급 장군입니다. 네. 그리고 6월 22일에 우시지마와 이사무가 이제 그 동굴에서 이제 할복을 합니다. 근데 이게 또 사연이 있는데 이 갱도가 지하 수직으로 6m를 파고 들어가서 아래쪽에 폭 1.8m 정도를 이렇게 길게 팠대요. 여기서 버티고 있었는데 우시지마는 병사들은 할복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미군이 이제 여기까지 오니까 입구가 이제 공격을 받아 폭파가 됩니다. 그런데 미군도 이게 보니까 들어오기 싫잖아요. 이게 사령실인 것도 잘 몰랐던 것 같고 깊으니까 그냥 입구만 폭파하고 들여다보고 들어가 마라 이러고 있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쪽에서는 최후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네, 이번 시간 이렇게 해서 오키나와 전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오키나와 전투 이후에 2차 세계대전의 전황은 어떻게 되나요? 뭐 이제 본토 상륙을 준비하게 되고 우리가 알다시피 본토 상륙 대신에 핵을 투하하게 되죠. 결국 핵을 투하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죠. 그런데 이 이오지마, 특히 이오지마보다 오키나와가 컸어요. 네. 본토에 들어가면 민간인들이 이렇게 저항할 거 아니냐. 7만 5천 명이 죽었는데 항복해서 살아난 사람은 4천 명도 안 돼요, 민간인이. 그러면 안에 들어가서 대살육전을 전개해요. 여학생도 죽이고 아이도 죽여야 되는데 그래서 차라리 핵이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일본 국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미군이 그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게 미군 전사자가 한 10,000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부상자가 3만 명 정도 됐어요. 4만 명이잖아요. 네. 지상군 병력이 18만여 명이었으니까 계산을 해보면 4명 중에 1명은 죽거나 다쳤다고 보면 됩니다. 네. 그런데 이건 아직 본토에 안 갔잖아요. 그렇죠. 본토에 가면 어떻게 될지 계산이 뻔히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추가 병력이 더 필요한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저희가 이 전쟁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태평양 전쟁에서 미군이 마지막으로 이 상륙 작전을 펼쳤던 오키나와 전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오키나와 전투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과 메시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오키나와 전투의 교훈은 뭐 이야기한 중에 다 나왔던 것 네. 같고요. 오히려 이제
오키나와라는 곳을 갖고 얘기를 하자면 여기가 정말 타이완과 일본과 한국, 중국에 연결되는 태평양의 교차를 하고 그랬잖아요. 그 지정학적 위치는 지금도 안 변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지금까지 미군 기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본 내에서도 일본 영토 내에 미군 기지가 있으니까 이거 철수시켜야 된다라는 의견도 많았는데 최근에 국제 정세가 급변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오히려 미일 동맹을 강화하면서 오키나와 기지를 확대하고 더 수많은 특혜를 베풀겠다. 지금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네. 전쟁사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런 일이 또 벌어진다. 전쟁이 났던 곳에서는 또 난다. 그 갈등이 터졌던 관계는 언젠가는 또 터진다. 그게 가장 중요한 교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 오키나와가 이제 무슨 평화의 섬, 군대가 없는 섬이 되는 게 아니라 더 강화되고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뭔가 우리는 좀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키나와의 최대 비극은 사실은 전투를 벌인 양군이 아니에요. 민간인이죠. 자료마다 약간 다르긴 하지만 제가 본 자료에서는 10만 명 이상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양군의 손실을 다 봐도 민간인 손실이 더 커요. 그래서 군대는 어떤 상징적인 인물이나 정권을 위해서 있으면 안 돼요. 군대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있어야죠. 걱정이 되는 거는 일본은 패망을 했는데 그런 신적인 존재를 지키고 지금도 신봉하는 군대가 우리 주변에 하나 있죠. 네, 바로 북한이죠. 그래서 우리가 강력한 국방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오키나와의 일이 우리는 역사에서 배우지만 전쟁이 나면 우리한테 벌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역사가 반복된다라고 하는 그런 정말 뼈에 새겨 넣어야 되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반복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누군가가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달라. 우리는 달라. 그래서 반복되지 않을 것이야. 그 사람이 반복하게 만듭니다. 역사는 그렇게 반복되어 오더라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조금 더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